캠핑을 가서 모닥불을 피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캠핑용 화로를 사는데 돈이 들 것이고 연료로 사용할 수치나 장작을 사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치나 장작을 피울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연기에 대해서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철강 회사에 한번 적용시켜 보죠. 철강 회사는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자재인 철광석이나 연료인 석탄을 구매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철을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데는 그동안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마음대로 버려온 것입니다. 철강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선박, 비행기 등 운송수단들, 그리고 발전소와 공장 등도 그동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주고 이산화탄소를 버려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 외부 효과로 인해 혜택이 발생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 효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죠.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생산이나 유통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차비를 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즉,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비용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시켜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외부 비용의 내재화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가능한 탄소 배출량을 미리 할당해주고 그 할당량에서 모자라거나 넘치는 부분을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하고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비용을 조금 적게 부담해도 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의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세계 1, 2위를 다투던 유럽연합의 최대 알루미늄 제련소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시행한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던 석탄 발전소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배출권을 사들이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이 비용을 전기 가격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기 요금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전기 요금 때문에 알루미늄 제련소는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과 영향이 해당 기업은 물론 그 기업을 둘러싼 가치사슬 내부에 폭넓게 걸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탄소 배출과 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한 해가 다 저물어가던 시점,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온 특별한 뉴스 하나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21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이 타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해서 전 세계가 합의한 최초의 탄소 감축 협정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진전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글로벌 장기 목표가 처음으로 설정됐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국가들은 줄일 수 있는 국가로부터 감축 실적을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줄이거나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한다는 것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파리 협정을 통해서 각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지 그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 9위의 탄소 배출국이자 무역 대국인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이행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직간접적인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파리 협정으로 시작된 신기후 체제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신기후 체제 동참을 위해 우리 정부가 밝힌 방안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는 것. 둘째,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것. 셋째,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발표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2015년에 만들었던 기존의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BAU 대비 37%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둔 채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37%라는 목표 속에는 해외의 상쇄 배출권을 통해서 감축 목표의 30%, 즉 약 9,600만 톤에 달하는 국외 감축을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 톤을 더 줄여 약 2억 7,700만 톤을 줄이는 것으로 수정, 국내 감축량을 BAU 대비 25.7%에서 BAU 대비 32.5%로 보완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같은 돈이면 국내에서 감축량을 채우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줄이는 탈동조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경제 체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과 국민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